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을 볼 텐데요. 소득세도 이게 아주 큰 세금이죠. 1년치 한꺼번에 세금 내다 보니까 이런 거 준비를 못 하시고 매출이 갑자기 커버리시는 분들은 폭탄 맞아요. 상상 초월하게 나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도 우리 매출에서 매입을,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낸다.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거냐? 법에서 정해진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된다.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하시면서 이 계좌이체 하신 게 있으면 세금계산서 받으시고요. 면세는 계산서로 표현합니다. 면세는 앞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으시고 신용카드 영수증 받으시고 이런 걸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도 되고 우리 소득세 하실 때 비용 처리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많이 이제 요구하실 거예요. 물건을 이제 물론 해외 구매되니까 해외에서 사겠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뭔가 사입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장님들이 간이가 되자면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저쪽 사장님이 부가세 10%를 안 받겠다. 대신에 세금 계산서도 안 끊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99% 이상 상대방은 매출 누락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 증빙을 안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과연 비용 처리가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증명을 한다고 하면 세무서에 내가 뭐 1,000만 원 이체한 게 있고 여기에 물건 한 게 맞다. 요거를 증명을 하시면 비용 처리 됩니다. 증명을 못 하시면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부가세가 뭐 애초에 내지도 않으니까 부가세 공제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꼭 그럴 경우는 죄송한데 네. 저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원칙인데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할 때는 사실 더 깎아야 돼요. 그 금액을. 10% 부가세 10%만 빼줄 때 이런 의도거든요. 그분은. 근데 거의 90% 그분은 매출 누락을 한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내야 될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네. 당연히 매출 누락하면. 그 이득분을 좀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좀 낮출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안 될 때는 반등이 나가요. 받아야죠. 그럴 때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간이가세자로 출발을 하셨지만 간이가세자인 상태에서 매출이 커지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는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은 뭐 비용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부가세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소득세도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모자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그다음에 인건비 이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알바 쓰고 돈만 주세요 그냥.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알바를 쓰고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격증명인 이 4가지에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이것까지 인건비 신고한 내역까지 5가지가 적격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설명하고 다 가능은 해요. 근데 힘들고 가사세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제때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접대금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축의금, 조의금, 돌잔치. 이런 경우 청첩장이나 어떤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뭐 지출했다. 이런 거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대표자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그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 한도가 있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그러니까 매출이 크신 분인 경우는 이제 연 한도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분들은 사실 한도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간이용수증 요즘은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동네 식당 갔는데 할머니가 운영하세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안 받고 현금 영수증도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이거라도 챙겨 오셔야 되는 거죠. 종이에 끄적끄적 돼 있는 거, 식사 얼마. 이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건데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한 700장 준비하세요. 이거를. 간이용수증. 이거 비용 처리 안 됩니다. 네. 소명이 안 돼요. 세무서도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만 인정해주지 만들어 놓으라니까 700장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금액이 3만 원 미만으로 된 경우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뭐 6만 원어치 드렸다 그러면 2장 이상을 끊어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아까 이제 궁금해하셨던 분이 있는데 기부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한도가 당연히 있죠. 네, 일반적으로 사업장 순이익의 한 10% 정도까지다. 이것도 막 많이 준비하시는 분 몇천만 원씩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기가 낸 실제대로만 갖고 오시는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오셔야 비용 처리가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용 신용카드가 중요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모두 최대 50장까지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 이제 세무 대리인이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등록된 카드를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참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발견했어요.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많이 썼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세무 대리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등록해 놓으실 때 따로 자료 줄 게 없지만 이렇게 방금처럼 나중에 등록하지 못한 그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회사 사이트에서 내역을 전부 뽑아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이 가능하죠. 부가세 공제가 되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셔야 편하게 작업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없는 비용을 만들 수는 없어요. 가공경비라고 하죠. 없는 비용은 못 만들어드립니다. 등록부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가능한 부분, 공제가 가능한 부분과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을 알아서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샀다. 근데 마침 그게 카메라였고 사업용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부가세가 낸 부가세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거는 따로 이제 영수증 같은 걸 챙겨서 세무 대리인한테 주셔야 이게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백화점에서 고가라는 건 사적 정비로 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걸 챙겨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노란노선 공제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기본 틀에 매출에서 비용을 모두 빼고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근데도 더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란노선 공제. 이거는 이제 적금과 비슷합니다. 이걸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서 이제 돈을 모아놓고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 사유가 생기면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렇게 납입하는 금액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소득금액 공제라는 혜택인데요. 이거는 세금을 막바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 순이익을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인 거죠. 세금을 막바로 깎는 것보다 소득금액 자체를 깎는 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냥 세금을 몇 퍼센트 막바로 까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요거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 노란노선 공제를 먼저 가입하셔야 된다.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간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를 한도로 비용을, 그러니까 순이익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300만 원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연 300만 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씩 내시면 충분히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너무 급하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인출이 안 되죠. 이거는. 인출이 안 돼요. 폐업하기 전에는. 그럴 때는 이걸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인출하실 필요는 없다. 억지로 폐업을 해서 인출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여유가 아주 많으신 사장님들은 이제 이런 걸 또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절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요즘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이 2%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막바로 12% 또는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신 사장님들은 15%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이거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아요. 근데 단점이 연간 금액이 돈이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금이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어야 타실 수 있고 10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거는 많이 안 하시죠. 그래도 이제 세금이 너무 내기 싫다 하실 때는 이런 상품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한도가 연 400이고 IRP는 한도가 연 700만 원입니다. 근데 두 개 합쳐서 둘 다 들으면 뭐 1,100만 원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두 개를 나눠 들으셔도 한도는 700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실 때 엄청난 회계 혜택이 하나 있어요. 사장님들이 물론 1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시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시겠죠. 근데 그럴 때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을 한 명 고용하면 1,100만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청년이 아닌 분을 고용하게 되면 700만 원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세제 혜택이에요. 다만 적용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주저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 뭐 너무 1년도 안 되는 단기간 근로자나 뭐
단시간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더 일을 안 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도 안 되는 거야, 직계존재로. 그렇게 되면 이제 표로 보시면 중소기업인들도 수도권 아니었다. 청년을 한 명 썼다. 1,100만 원 공제됩니다. 청년이 아니면 700. 수도권 외의 경우는 금액이 100만 원, 그 다음에 70만 원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에서 29세를 얘기하는 거라 요거 나이 요건도 아주 중요하고요. 다만 군대를 갔다 오면 그 기간만큼은 빼고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 규정이 있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세액공제만 받고 직원을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2년간 고용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고용해서 이 청년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기간부터 그러니까 총 3년이 되는 거죠. 3년간은 사람을 한 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 대신에 꼭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 바뀌어도 되는데 명수는 유지가 돼야 된다. 연간 인원 합계가. 그리고 이것만 유지하실 수 있다면 엄청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뭐 1,100만 원이니까 내가 낼 수 있는 500에서 1,100을 빼서 빵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세법상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안 써드렸는데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이런 세제 혜택 중에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 애가 있고 안 된 애가 있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 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용중대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이 돼서 다운을 내실 수는 없고요. 최소한 뭐 그 사람마다 다르죠. 계산한 최저한세만큼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절세 혜택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못 받고 계시는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이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거는 창업 후에 그 창업한 해에 포함해서 5년간 세금을 50% 또는 100%까지 감면을 해줘요. 소득세 낼 게 없죠. 100% 감면일 때는 최저세 적용이 안 돼서 아예 빵원이고요. 50% 적용될 때는 최저세가 적용돼서 또 개인별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또 나이가 달라요. 여긴 34세까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연도마다 다 달라서 제가 지금 써드린 거는 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할 때는 청년은 이렇게 본다는 거고 그 이전은 또 규정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이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어디냐? 여기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데 이렇게 칠해진 여기를 얘네가 수도권 관일 억제권역이고요. 여기가 아닌 지역에 창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그림상 광주, 용인, 오산, 화성, 뭐 김포, 파주 이런 데 창업하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업 감면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요 창업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업종도 정해져 있고 세법에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우리 사장님들이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실 통신판매업도 해당이 되고요. 창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남의 회사를 인수했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바꿨다. 그때도 창업이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폐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창업하면서 창업하면 받을 수 있냐? 안 된다. 안 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의 경우도 창업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최초 사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는데 창업에 해당해야지만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다음에 직원 고용할 때도 이제 우리 세금 혜택 말고 국가 지원금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년 추가고용 정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직원을 한 명을 이미 쓰고 있는데 또 청년을 한 명 더 고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빵명이었는데 한 명이 될 때나 못 받아요. 한 명이 있는데 두 명이 돼야 한 명치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월 75만 원이라 1년에 900만 원이고요. 지원이 시작되면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괜찮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봐주셔야 된다. 직원을 쓰면. 그다음 일자리 안정되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일정 금액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상승분도 좀 상쇄하시고 4대 보험 부담도 좀 더시고 그런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으로 이제 세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